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서준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사실 다른 분들께서 이미 앞으로 이제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학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심화 문제 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중요한 거는 심화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다 좋은데 일단 수학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수학은 되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배우고 잘 정리해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과목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앞에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은 다음 내용을 공부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아무리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까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잘 배우는 것과 잘 정리하는 것에서 잘이라는 게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잘이라는 단어 하나를 좀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수업의 특징이겠죠. 실제로 저는 막 너무 쉬운 문제를 이렇게 막 주고 이거 열심히 풀어라, 이거 많이 풀어라, 100문제 풀어라 라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한 상태에서 제 수업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심화 문제를 잘 배우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들으러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화 문제 해결력 향상에 저는 좀 특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고 이 개념만큼은 알게 됐고,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다가 그에 대한 어떤 주제가 나오면 자기가 자신 있게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스스로 좀 뿌듯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심화 문제 해결력에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를 주고 이거 다 풀어봐라고 해서 문제를 막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제로 베이스다. 근데 한 50% 정도의까지의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쉬운 문제지 그냥 여러 개 선택을 해서 그냥 계속 풀면 돼요. 무조건 오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50이 아니에요. 저는 목표를 100으로 갖고 있지 50이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목표를 갖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더 높은 성취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 그거는 한 문제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간단한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 한 문제 앰플이라고 적어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접선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이차 함수가 있고 y축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뭐 빼기 2x 더하기 5라고 하는 어떤 이차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위치가 x는 2예요. 여기서의 접선의 y절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보통 뭐라고 답변할지 가늠이 되시나요? 물론 이게 학부모님들도 옛날 옛적은 뺄게요. 예전에 어쨌든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긴 한데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은 분명히 내용 약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좀 쉬운 주제를 같이 놓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어떤 이차함수 주고 x는 2에서의 접선의 y절편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요. 그냥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이거 구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고1 과정이나 중3 과정까지 공부한 아이들이라면 그냥 이 접선을 처음에 y는 뭐 이렇게 써요. m 막 x 빼기 2 컴마 블러블러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랑 얘 똑같다 두고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 이하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보통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선행을 한 아이들, 이 아이가 막 수투도 공부하고 나름 미적분이라는 것 맛도 좀 본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를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새로운 생명체네 이러면서 그냥 미분하면 되지 막 이런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2x 빼기 2가 나오고 2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얼마면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옆에 상대적으로 선행을 좀 덜 나간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암호 같거든요. 이거 보고 뭔가 암호 같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옆에 있는 애는 잘 모르고 나는 알고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한 문제 앰플이라는 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뺀 새로운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가 뭐든 간에 여기를 새로운 x축으로 봤을 때 이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2에서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완전제곱식 형태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이 4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정의한 이 함수는 함수값의 차이로 정의한 함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차이가 4가 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0에서의 함수값은 5였다. 그러면 만나는 곳은 무조건 1이겠지 라고 풀 수 있는데 이게 엄청 대단한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왜 절대 아니냐면 이거 교과서 개념이에요. 교과서에 고1 과정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해서 대놓고 등장하는 개념인데 아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선행을 어쨌든 신경 쓰면서 달려온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이란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면 이미 풀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야 빨리 풀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좋은 내신 등급 받기도 힘들고 수능에서도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전에 그 진선 요구에서 나왔던 고1 내신 기출 문항을 보시면은 진선이 일단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차 함수 관련 문제에 이 관련 함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풀이 해설을 보면은 거의 반쪽짜리 풀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교과서 개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정말 그림 몇 개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그냥 풀 수 있다 해서 멈추지 말고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봐라라고는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다양하게 생각해 봐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끝난 건데 왜 생각하라고 하는지 아이들은 납득을 못해요. 그럼 수업에서는 납득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풀면 풀리지 않아 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너희가 만약에 1번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래 쉬운 문제는 풀 수 있겠지. 뭐 CN의 한 BC 정도 난이도는 풀릴 거야. 그런데 분란은 좀 어려울걸? 아니면은 뭐 기출 관련 문항들 내신 기출 문항 이것도 같은 식으로 풀어보자.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풀이들도 필요하고 전체 흐름을 좀 정리해 두는 게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문제를 여러 형태로 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심화 문제 해결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 그게 올바른 문제 읽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좀 특히 문장형 문제가 나오면은 잘 안 읽어요. 그냥 이게 대각선으로 쭉 흘겨보고 선생님 몰라요 이래요. 그럼 저는 그냥 문제를 읽어보자 같이 읽다 보면
알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학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그 문제를 읽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과 문제를 읽었는데 개념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죠. 그러면 수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에 녹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게 90도라는 조건인데 이게 문제를 잘못 읽으면은 이 90도라는 조건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보통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90도가 나왔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한다. 고등기하 공부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중등기하에선 90도라는 정보가 피타고라스 정리라든가 삼각비 이런 식으로 뭐 엮여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고등기하에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보통 원이랑 엮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빗변을 지름으로 갖고 있고 원 위에 한 점 주고 연결해 보면 얘 무조건 90도거든요. 그럼 문제는 얘를 기준으로 내요. 원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읽을 때에도 90도라는 정보 하나,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 이 조건 하나를 보고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에 원이 녹아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원에 대한 개념, 원에 대한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90도만 보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이 생각밖에 못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뭐 삼각비, 옛날 옛적에 그 좋았던 기억, 중등기하죠. 그렇게 해서는 심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숨겨두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문제를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좋은 문제들을 아이들이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100문제, 200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매 시간 조금씩이라도 정말 고퀄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구성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서술형 두 문항을 항상 추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심화 모의고사 20문제라고 하면은 문항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의 경우라면 거의 내신 기출에 킬러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올라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낸다 보시면 되고 서술형의 경우는 매 시간 이제 2문제 정도씩을 실제 어떤 특정 학교의 기출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그 당시에 뭐 채점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채점까지 해서 첨삭까지 하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데에도 좀 어색해요. 그런데 학교에선 이건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말해봐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어버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막상 해보면은 선행만 좀 이렇게 빠르게 나간 아이들은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좀 빈약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우개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별로 취약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잘 정리하는 것에서 두 번째 잘 정리라는 것에 대한 뭐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렇게 수학 공부는 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려운 게 생기고 아이들이 놓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이 심화 수업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는 이거를 잘 정리하는 아이가 있고 그냥 이렇게 흘려 넘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아이들은 아직 이걸 모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오답이 있는데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오답이 생긴 거죠. 오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근데 이 오답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문제를 풉니다. 새로운 문제를 막 이렇게 풀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오답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새로운 문제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난 오답이 나왔으니까 이 오답을 일단 죽어라 팔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얘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통 이런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죠.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앞으로의 고등생활에서는 무조건 두 번째가 답이에요. 제가 어떤 경우를 본 적이 있냐면 한 아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따라오는 아이예요. 정말 열심히 따라오는 아이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쉬는 시간이 되면 바로 나가지 않아요. 쉬는 시간이 되면 잠깐 앉아서 그 전 수업 시간에 몰랐던 내용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질문하고 애들이랑 편의점 가요. 그렇게 공부한 아이는 서울대 의대에 갔거든요. 조금 더 반대로 그 옆에서 야 우리 빨리 편의점 가자. 재수했습니다. 재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뭐 의대를 가려고 재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그 오답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모든 오답들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 내신을 생각하는 거라면 그냥 오답을 푸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풀이를 외워버리기도 하고 이 문제 뭐였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자마자 그 문제의 첫 단계랑 오답 구간이 다 보여야 돼요. 이 문제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 근거는 문제를 읽었을 때 이런 조건이야. 그리고 이 문제를 잘못 풀면 이런 식으로 오답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틀렸지. 라는 게 다 보여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저는 오답을 그래서 정리를 할 때도 그냥 다시 풀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단계 오답 구간을 적어보라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문항 제공도 하고요. 클리닉이 있는데 클리닉은 뭐 수업 전에도 하고 수업 후에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도 따로 뭐 좀 미션 형태의 클리닉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기들에게 어쨌든 그 학생들이 부족한 거를 알고 그거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를 그 아이들도 느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나름 윈윈하는 분위기로 좀 늦게까지 공부하더라도 좀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3반이 있어요. 이 반은 지속해서 수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7월이 되면 예비 고1 반으로 이름만 좀 바뀌겠죠. 그리고 진도는 미적분 원 심화를 시작하는 반이에요. 현재 대수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수열의 후반부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는 제가 개념을 설명을 할 때도 뭐 실전 개념만 하고 심화 문제만 풀고 약간 윽박지른 형태로 수업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수업은 감동도 없고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수업은 제가 생각하는 일단 수학 수업은 드라마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수업 하나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더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이들이 납득하기 시작하면 그냥 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그렇게 깊게 파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념 40%라고 하는 게 그냥 실전 개념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뭐 기초 개념부터 해서 필요하다면은 역사적 내용들도 쭉쭉 갖고 와서 그 개념에 녹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문풀도 킬러만 푸는 건 절대 아니고 준킬러부터 해서 아이들이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화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20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화, 목 이렇게 세 번을 보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됐을 땐 실제 내신 기출 문제를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대략적인 등급 컷도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으며 라는 전체적인 총평까지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에서 오늘 내가 몇 점을 받았는데 이게 작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대략 몇 등급 정도 되겠구나 뭐라는 것도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규반의 앞으로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커리큘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가장 좋을 수도 있는 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적분원 심화를 일단 쭉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방학 때는 확통 특강을 듣는 수업이에요. 확통은 정규반에서 병행하는, 그러니까 정규반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내용 자체가 많지도 않고 뭐 특강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다 보니 여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수업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강이 끝난 이후에는 정규반에서 지속해서 미적2 실력 과정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졸업고사라고 해서 보통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또 하죠. 그래서 그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내신 특강도 2회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거 내신 대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내신 대비도 어쨌든 중고등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12월부터 1월까지 겨울방학이죠. 이때가 되면은 바로 새로운 과정을 공부하거나 공통수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수 미적분 원의 심화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은 겨울방학이거든요. 그럼 1월부터는 공통수학 심화 특강을 듣게 되고 이건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월이 되면 아이들이 이게 특강을 이용해서 심화 수업을 듣게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클리닉도 하고 뭐 심화 문제 줄게 일단은 다 해봐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 굉장히 요즘 중요하다던데 그럼 국어도 어쨌든 방학 동안에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수학을 그 제한 시간 동안에 잘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공통수학 심화 특강을 한 이후에 2월에는 정규반에서 이어서 그 체화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강에서 아직 소화하지 못한 주요 테마들이 있어요. 시험엔 무조건 나오는데 아직 아이들이 이 실전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나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한 몇 가지 테마들 그런 테마들을 2월에 한 8회 정도에 걸쳐서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3월 또는 4월부터 내신 대비를 그냥 단계별로 정말 쉬운 문제부터 쭉쭉쭉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늦어요. 그렇게 하기엔. 늦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심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심화 문제를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잘 풀고 싶다 그러면 그 전 시간이 있을 때 정말 깊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내신 대비할 때는 깊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학교에서 시험 난이도 좀 높다 그러면 점수가 뚝뚝 떨어져요. 실제 올해 중간고사도 점수들이 굉장히 좀 낮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화고 경우 1등급 컷을 대략 혹시 아실까요? 한 75점 정도 70점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낮아요.
다 맞는 아이, 옛날에 그 중등 내신에서 다 맞는 아이 사라집니다. 단대부고 마찬가지예요. 1등급 컷이 이번에 그러니까 1등급 컷을 떠나서 그냥 점수 제일 높았던 애가 90점 초반입니다. 물론 다른 몇몇 학교에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100점 받고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냥 그 중등 내신의 성격과 동일하게 내신 대비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미리 이런 전체 커리를 보시고 선행과 내신 밸런스를 좀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 겨울 방학 때 여름이죠. 아직 겨울이 아니죠. 7월부터 이제 진행하게 될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목 정규반의 경우는 여기 아래에 있는 6시부터 10시까지 화목의 미적분 1을 시작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참고로 오전에 있는 확통 특강을 필수 수강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다른 곳에서 이미 들어왔다 그럼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듣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후 수업을 따라올 수도 있기도 하고, 고1 내신 대비에도 확률 등에서도 그 경우의 수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수업은 필수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의 이제 그 학년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듣는 게 좋을까를 간단히 적어 봤는데, 현재 이제 중3이고 예비 고1이 되는 상황이라면 미적분 심화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미적분 1이랑 확통을 듣는 게 현재로서는 좋아요. 물론 나는 아직 대수를 안 했다 그럼 대수를 듣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확통은 듣지는 않았는데 미적 1 끝나고 나면 이제 미적 2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미적 2를 하기 전에 대수나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수원 심화 특강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 뭔가 모범 답안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올바른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덧붙여서 혹시라도 뭐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당일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